지금부터 2022 AI 교육 역량 강화 전문가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정보교육팀 성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포럼은 재단에서 추진 중인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대학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심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이태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위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시 한번 안타까운 사고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 인재양성센터 영경남 센터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경남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회사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태원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깊은 애도와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부상자분들 빨리 쾌유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된 개회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는 AI 교육 역량 강화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그 사업참여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함께 자리해 주신 전국의 교원양성대학 관계자분들께 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교원의 AI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영 교수님 그리고 정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 소개해 주실 김승환 연구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죠. 그때는 초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초등교원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대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일명 스위트 사업을 추진했던 게 한 3년 정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를 앞두고 초등교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등교원 포함한 모든 교원이 AI 교육과 AI 역량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원 양성기관의 우수 모델하고 모델을 발굴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대 6개 대학을 선정해서 2021년부터 초중등 AI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들에게 삶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제 AI 교육 역량이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모든 교과 선생님들께 필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단이 개최하는 전문가 포럼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그리고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의 추진 과제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모든 교원의 디지털 전문성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원 양성대학들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소개될 정책하고 연구 결과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잘 발굴하신 사례들이 잘 공유돼서 우리가 연구하고 기획하고 개발한 AI 교육 역량 강화 모델들이 우리나라 전체 교원 양성기관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개회 말씀 전해주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022 AI 교육 역량 강화 전문가 포럼 1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부랑 재단이 AI 교육 역량 강화 지원단을 구성을 했고요. 그 지원단에서 정책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주제가 미래 세대 AI 소양 함양을 위한 교원의 AI 역량 강화 방안 연구였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연구에 대해서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발표는 연구 책임자이신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용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방금 인사드린 변순영입니다. 아마 저는 전공이 서양 철학입니다. 윤리학 전공이고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여러 교수님들하고 좀 전공이 좀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처음 지원단이 모였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AI 리터러시가 도대체 뭐냐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거의 2시간 넘게 난상 토론을 벌였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정리된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 정책 연구가 출발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역시 연구하면서 요즘 참 리터러시라는 표현이 너무 많이 쓰이죠. 뭐 우리가 원래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읽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했던 그 고전의 리터러시 개념에서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뭐 컴퓨터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AI 리터러시까지 어떻게 보면 리터러시의 홍수 속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우리가 갖춰야 할 리터러시가 너무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그게 우리의 슬픔이기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우리의 운명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됐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I 리터러시 개념을 이제 보통 이제 번역해서 소양이라는 표현을 쓰겠는데, 근데 소양이라는 우리나라의 말하고 또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AI 리터러시 이퀄 소양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리터러시 개념, 그다음에 AI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AI 리터러시로의 변화다. 물론 넓게 보면 다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윤리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 디지털 시대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디지털의 개념은 일반화된 명칭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시대에서는 이제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넘어서서 이제 AI 리터러시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 보고서에 실렸던 그 AI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AI 컴피턴시 개념 정리, AI 리터러시하고 그다음에 AI 컴피턴시하고 AI 역량하고 그다음에 교원의 AI 교육 역량, 이 세 가지 개념을 분석을 했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델파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설문지 AI 분야 현장 전문가들 대상으로 델파이 분석을 했고요. 그에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AI 리터러시의 구성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전체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제 그 AI 리터러시에 혹은 AI 컴피턴시까지 포함을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다음에 이제 모델링인데 이제 이게 적용 개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모델링과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인공지능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뭐 소셜 임팩트든 에티컬 임팩트든 이게 네 가지가 어떤 리터러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AI 리터러시를 구성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영역이까지 포함되는 게 이제 컴피턴시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컴피턴시 개념을 저는 이제 AI 기술 역량, 그다음에 AI 윤리 역량이라고 저는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AI 그 기술 역량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데이터, 알고리즘, 모델링과 연계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의 경우에서도 기술적인 내용하고 그다음 데이터의 어떤 종류나 의미나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절차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윤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리터러시고 그 네 가지에다가 플러스 문제 해결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역량은 크게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기술 역량과 윤리 역량은 같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존에 데이터 가르치고 알고리즘 가르치고 모델링 가르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록으로 소셜 임팩트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가르칠 때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테크닉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면서도 동시에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 데 있어서 윤리 문제가 뭔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서 현장에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여기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I 역량을 이제 기술 역량, 테크니컬 컴피턴시하고 에티컬 컴피턴시하고 EC라고 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AI 리터러시를 하기 위해서 창의재단과 뭐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4C 기반의 AI 리터러시까지 해서 다양한 리터러시 분석을 했고요.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델파이 분석을 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54개 문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전체 42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차의 대답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문항을 조절해서 2차에는 25문항 가지고 내용 타당도를 검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델파이 그 리터러시 개념하고 교육 역량,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문항수와 적합도, 부적합도에 대한 통계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가 이제 AI 리터러시 정의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AI가 할 수 있는 것과 AI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는 것, 그리고 AI가 인간과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윤리적으로 고려해서 AI를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AI 리터러시다라고 이제 저희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컴퓨터 하시는 분하고 조금 논란의 여지는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접해보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 어떤 교수님은 컴퓨터 교육에서 혹은 컴퓨터 교사 교육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 아닌 내용들은 전부 다 리터러시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보기에 그러면 리터러시가 너무 확장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의견 조율이 끝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제가 책임 연구원이지만 그래도 전체 의견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용은 할 수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좀 납득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교육이 아닌 전공에서의 교육을 전부 다 리터러시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AI 리터러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AI 리터러시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뭐 AI 능력 이해, 데이터, 학습 알고리즘, 모델링, 사회적 영향
영역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마지막 최종 정리된 게 데이터 사용, 그다음 알고리즘 적용, 모델 활용, 사회적 영향 이해라고 하는 네 가지 구성으로 AI 리터러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용의 의미도 이제 그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아마 자료집을 보시면 정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고리즘 적용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처음에는 굉장히 기술을 많이 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제 뭐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소지 때문에 많이 줄여지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정의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이제 모델 활용의 의미까지 했고 사회적 영향의 이해까지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이제 리터러시 역량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좀 혼동이 됐던 게 AI 리터러시가 있고 AI 컴피턴스, AI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걸 가르치는 역량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AI 리터러시 교육하고 역량의 문제도 이제 만약에 그래서 AI가 지금 물론 이제 특정 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좀 교육과정 개정된 내용도 그렇고 뭐 이를테면 도덕과나 또 정보과에서 AI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뭐 제일 좋은 건 AI 윤리라는 독립된 교과가 다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제로 학교에서 행해질 수 있는 수업의 형태는 결국 융합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AI 융합교육의 영역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교육과정 구성 역량, 설계 역량, 실행 역량, 학습 평가 역량 정도로 구성해 볼 수 있겠다 정도까지 구성을 해놨습니다만은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이 기본 틀이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 AI 리터러시고 이게 좀 더 확장이 되면서 컴피턴시까지 연결된다고 보시는데 이 컴피턴시가 결국은 TC하고 EC로 동시에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기에는 이제 양쪽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제 수업에 교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게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수집과 관련돼서 테크닉을 이야기하면서 수집과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뭐 편향성이라든지 수집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동의 문제라든지 그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같이 연결돼서 가르쳐줘야 진정한 의미의 AI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도 그렇고 모델링 경우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같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지금 재작년부터 시도교육청 단위로 좀 AI 윤리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8월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초중고 인공지능 윤리 교재가 나왔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AI 윤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이 윤리와 기술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구조로 해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좀 윤리 쪽에 치중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좀 기술적으로 치중되어 있는 교재도 있고 물론 이 둘의 비율이 꼭 이상적으로 뭐 50대 50이어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두 영역이 잘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AI 윤리 교육이 가능해지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기술 교육과 관련돼서는 이제 기술 교육, 그러니까 기술 역량을 염두에 두고서 AI 기술 교육이라고 했는데 기술 교육이라고 하시니까 좀 기술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어감 좀 좋지 않은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AI 테크놀로지하고 AI 에틱스를 둘로 나눠본다라고 했을 때 그런 맥락에서 나눠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I 기술 역량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모델로 구분해서 이 역량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AI 기술 역량을 이제 데이터 사용 역량, 알고리즘 적용 역량, 모델 활용 역량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기술 역량 구조 이 부분은 세부 요소와 하위 기능까지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많은 논의들을 해서 좀 정해야 되는데 예시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AI 윤리 역량은 사실
AI 윤리 역량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큰 의견은 없었던 것 같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AI 윤리 역량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EC를 제가 인지, 비판, 창의라고 해서 명칭을 해놨는데요. 결국 이제 이 인지적인 EC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AI와 관련된 문제를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 수집하는 데 있어서 왜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포괄적 동의인지, 그다음 데이터를 수집하는 편향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돼서 나오는 여러 해결책들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해가지고 이제 창의적 EC라고 해서 저희가 이 세 가지를 이제 AI 윤리 역량이다라고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 설문 결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교육 역량의 경우에도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융합교육의 역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교육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이제 컴퓨터 교육 전공을 하신 분들만 컴퓨터 교육 전공을 하고 있는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제 융합교과일 때 융합교과 형태를 띌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교육과정 구성, 설계, 실행, 평가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이제 그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표현에서 왜 AI 리터러시라는 표현으로 가고 있느냐, 뭐 AI 리터러시는 결국 디지털 리터러시 아니냐, 뭐 혹은 더 나아가서 소프트웨어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AI와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2020년에 이제 버크만 클라인 센터가 그 36개 기관에서 발표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표가 있거든요. 근데 2020년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발표가 되었고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이제 AI 윤리 기준과 관련된 원칙들이 발표가 되고 해서 지금도 계속 AI 윤리 가이드라인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 것 자체가 보면 이건 뭔가 다르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하나의 경험적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 디지털 시민 사회라고 했을 때 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그 강한 보완제 혹은 대안제로서 어떤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지원과 사회적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정치 영역에서 선거와 관련돼서 토론회라든지 혹은 퍼블릭 오피니언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정치인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면은 이제 어떤 정책 결정의 보조자의 역할에서 이제는 아마 좀 더 가면 이제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시민사회 혹은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AI 시티즌십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AI 시민성 혹은 AI 시민사회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시민성 교육이라고 하면은 이 국가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시민성 교육을 세계 시민성 같은 경우에는 비판을 하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세계라는 국가가 어디 있냐 근데 무슨 시민이냐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나라의 푸틴도 그렇고 뭐 어떤 그 전쟁의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중계되는 이런 전쟁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국가 중심 어떤 국가라는 틀 안에서의 시민 교육의 틀을 이제 세계 시민의 틀로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능을 인공지능 AI 테크놀로지가 수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자료들을 데이터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AI 자체가 지식 생산과 소비의 보호자가 지식 생산과 소비의 그런 어떤 보조자 역할을 해서 이제는 오히려 지식을 생산하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델파이라고 하는 AI 같은 초거대 AI도 이제 도덕적인 판단을 근데 아마 이제 초거대 델파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도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모랄 커먼 센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덕적 상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뭐 이제 뭐 곰을 죽인 건,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 곰을 죽이는 거, 그건 비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만 아이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곰을 죽이는 건 도덕적으로 허용하다는 식의 어떤 판단까지도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지식 생산의 주체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보면 뭔가 다른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스스로가 알고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AI 윤리 원칙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버드의 그 버크만 센터에서 이야기 나온 36개의 어떤 분석을 해서 가치들을 추출한 표라 보시면 알 것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EU가 유네스코에서 1914년에 국제 이해 교육을 강조하면서 만들었던 1974 교육 권고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에 개정 작업 중에 있고 올 12월에 하면 채택될 건데, 새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그 세계 시민성 교육, 그걸 뭐 GCED라고 해서 이제 GCED를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을 나아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AI 에틱스나 AI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티즌십하고 굉장히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개념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성 교육으로서의 AI 시민 교육이 앞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AI 시민성 교육이 강조되는 어떤 능력들은 뭐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의 발표 못지않게 또 우리 김승환 연구원님의 발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AI 담당할 전문 교원 양성 과정에 대한 제언은 아마 이제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실제 이제 이게 올 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실제로 각 대학에서 조금 적용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언은 읽어보시고 이런 방법으로도 좀 추진할 수 있겠다는 걸 좀 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 그 소양뿐만 아니라 AI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역량도 또 중요하다는 좋은 연구 결과 감사드립니다. 아까 이제 시간 관계상 끝에 결론 제언 부분을 생략하고 넘어가셔서요. 제가 한 번만 더 언급을 해드리면 세 가지를 결론에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AI 활용 교육 실습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제안 하나 하셨고요. 또 AI 기초 강좌를 필수화해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 있었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수한 교수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를 제안을 하시는 걸로 결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가 지속적으로 뭐 여러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 김승환 연구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거 이게 다음인가요? 예, 저 교육부 김승환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업이 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저희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맞물려서 원격으로만 뵀다가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인사드리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좀 우여곡절이 많아서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담당자 교수님들께서도 저희들이 도대체 우리 교육부의 카운트 파트너가 누군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교육부 내에 저희들이 학교 교육 지원실이 있었고 그 실 밑에 교육과정 정책국이 있고 교육과정 정책국 속에 교육과정 정책과가 있어서
그 과 속의 자체팀으로 정보, 수학, 과학을 담당하는 팀에서 저희들이 이 정보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교육과정 개정뿐만 아니라 AI 교육에 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총괄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의 구조가 교원을 담당하는 교원 양성 정책과도 있고, 그다음에 교원의 수급을 담당하는 교원 정책과도 있지만, 현재 교육과정 수요가 있어야지만 그런 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과에서 이 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편, 교원 수급까지를 다 관여를 해서 저희들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잖아요. 출범은 7월 달에 정식으로 출범했지만 저희들이 이번 2022 개정 교육까지는 교육부에서 일단 연말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출범과 동시에 저희들이 교육과정 정책국이 학교교육지원국으로 국 명칭이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과정 정책과가 고교혁신과에, 그러니까 학점제를 담당하는 고교혁신과에 흡수 통합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나가는 공문은 아마 고교혁신과로 공문이 나갈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현재 저희 팀 이름은 2022 교육과정 개정 지원팀으로 되어 있고, 그 팀 내에 또 자체 팀으로 수학과학 정보 융합 교육을 담당하는 저희 팀이 있어서 그 팀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김승환 연구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꼭 그렇게 굳이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염두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식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끝난 이후에는 아마 교육과정 관련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갈 거고, 후속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디지털 교육에 대한 어떤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관할 수 있는 정부 부처의 어떤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12월 중순 이후에는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초창기에 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정 교육 과정을 그때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아마 참여하신 교수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맞물려서 예비 교원에 관한 부분들, 특히 교원 정책에 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시급성을 우리 과에서 먼저 느끼고 일단 이 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진행된 사업과 현재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분위기가 이제 국가사회적 요구가 드러나면서 이제 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간의 어떤 연결고리점들을 저희 과에서 교원 양성과라든지 아니면 교원 정책과랑 좀 연결을 시켜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이 아마 이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일 것 같아요. 이 사업은 22년 8월 달에 발표가 되었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경과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 평생 교육까지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저희 교사대에 관련된 부분은 초중등 교육이니까, 또 초중등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어떤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교원 양성과 좀 일맥적으로 주요 내용들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료는 교육부의 어떤 공식적인 자료라서 일단 PPT는 이걸로 좀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 더 비공식적으로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갈무리들은 다음 PPT에서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교육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보면 저희들이 이걸 실제로 새 정부의 어떤 교육부 1호 정책과제로 해서 굉장히 크게 발표도 하고 그 관련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디지털 인재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적으로 혹시 산업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인재 수요에 맞추어서 일단은 국가에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 활용,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로서 디지털 인재를 정의를 하고,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8개 분야가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부터 사물 인터넷 분야까지 총 8개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한 100만 명 추정 인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에 따라서 연구원에서 이 100만 명의 어떤 수요를 5년간 예측을 하고 대학 교육 등 평생 교육을 통해서 일단은 그러한 인력들을 수요를 하되 좀 100만 인재라는 어떤 이 거시적인 틀에 좀 국한적이지 않으면서도 초중등 교육에서는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리터러시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소양적 측면에서 초중등 교육도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아까 세계 시민성에 대한 내용도 나왔었는데요. 즉 앞으로 이제 학생들이 커야 될 인재상의 어떤 목표를 결과적으로 디지털 소양을 갖춘 세계 시민성의 어떤 내용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일단 초중등 교육에서도 디지털 소양을 갖춰야 되고 그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되면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사가 어떻게 지도할지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의 종합 방안에 보면요 4가지 큰 주제가 있었는데 현재 초중등 교육 쪽은 저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 파트에서 영재교육과 마이스터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아마 이거는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학교니까 학교의 고유 목표를 영재 분야, 즉 인공지능 분야 영재교육에 좀 국한시켜서 일단 새로운 학교 신설이라든지 학교 전제에 맞춰서 현재 8개 학교가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담아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을 보시면 교양 차원의 디지털 이해 제고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 마지막 파트에서 초중등 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서 초중등 디지털 소양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이때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문구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초중등 정보교육? 잘 모르셨네요. 2배 확대라는 말이 끝에 처음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2배 확대라는 말이 시수로서 2배 확대인데 이 시수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어떻게 교원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언론에서 준비가 덜 되었는데 먼저 발표했다고 엄청나게 많은 우려를 하셨죠. 그래서 정보교사를 저희가 이 정보교육 과정이 시작하는 25년부터 일단은 배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고 그 방안이 올해 연말까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저희들이 2배를 염두에 두고 교원에 대한 필요 수업, 필요 현원 충원 시수 등을 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 가수요를 수집한 단계고요. 일단 가수요가 마련되면 행안부라든지 기재부 협의를 통해서 정보교육원에 대한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도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게 지역별로 그다음에 가정 어떤 경제적 형편상에 따라서 디지털 교육 격차가 해소를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교육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수가 2배 확대되어서 25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 단계 학생들하고 새로 투입된 학생들 간의 교육적 갭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교육 과정상에서의 어떤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없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보시면 일단 이 부분들은 현재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염두에 두고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좀 더 구체화되어서 사업 내용들이 이제 교육부 전체적인 사업들을 좀 구성을 하면서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교육부의 어떤 초중등 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그러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 과에서 바라보는 내용들은 저희 팀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디지털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AI 교육이든 소프트웨어 교육이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디지털 혁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 소양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학습하는 의미에서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앞으로 교육에 대한 어떤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업 시간 중에 그러한 공학적인 도구 등을 활용을 해서 수업에 응용하거나 활용하면서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구성해 갈까 하는 디지털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 측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랑 주로 해당되는 거는 디지털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요. 이 디지털과 함께하는 미래 교육은 교육부 자체적으로 본다면 교육정보학과라든지 이러닝과 등등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일부 사업들은 저희 과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도 좀 설명드리면요. 먼저 디지털에 대한 학습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에 대한 저희들이 처음에 그 대전안에 대응해서 미래 세대의 핵심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문해력이라든지 수리력 다음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조를 해서 이러한 디지털 역량에 맞는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한 이 디지털 역량이 디지털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디지털 기반의 교육과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보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인 좀 관련 교과가 되겠죠. 인문, 사회 영역까지 윤리로 말하면 도덕 같으면 인공지능 윤리까지를 포함하는 교육과정 설계를 통해서 이 디지털에 대한 소양이 익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예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교육 시수도 저희들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봤고요. 이 정보교육 시수도 또 다른 축으로 통해서 정보교육 시수 확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선택 과목 다양화도 추진을 했고 이에 맞추어서 모든 교과 교원에 대한 디지털 교육 역량도 필요할 거고 또 정보교사에 대한 또 분야에서의 어떤 역량도 필요할 거고 그러한 내용들이 좀 수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AI 융합대학원 운영이라든지 교사대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런 디지털에 대한 학습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고요. 디지털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디지털 공학용 도구를 활용해서 교사학습 단계에서의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교수학습용 도구라든지 학습관실 시스템이라든지 평가형 채점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고요. AI 팽톡,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 시스템인데 저희 과에서 이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수학 탐험대,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풀이 과정에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적합한 문제를 제공하고 있죠. 이것도 저희 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AI 단추라든지 그다음에 수학적 공학용 도구인 알지오매스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수학과 교육과정 개편할 때 학생의 흥미나 자신감 활용을 위해서 공학적 도구 활용을 교육과정에 좀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지오매스에 대한 부분들도 일단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알지오매스를 담당을 해서 실제로 교육과정상에 무한 반복의 어떤 계산학습보다는 알지오매스 공학용 도구를 활용을 해서 원리나 이해를 좀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 게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함량 부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역량을 함량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려면 디지털 소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소양에 관한 부분들은 저 밑에 조금 흐릿한 글씨로 적혀 있지만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하고 이해하거나 혹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까지를 저희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봤고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의 내용들을 모든 교과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정보 가치를 산출해내는 능력, 물론 이건 분절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것들이 교과 교육에 녹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과 교육을 반영을 했고 그와 관련된 예시로는 디지털 문해력, 이게 미디어 문해력을 디지털 문해력과 저희들 좀 많이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디지털 문해력 혹은 미디어 문해력에 대한 내용들 수학에서는 측정이나 수화식 등에서의 어떤 그 관련된 내용들
음악에서는 프로그래밍, 과학에서는 다양한 실생활 등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마련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내용이 저희가 조금 이제 교육 과정상에서의 어떤 흐름은 교과 교육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제 성취 기준이나 내용들로 드러나거나 혹은 그러한 과정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수학습 자료를 만들어서 그 내용들을 안내하겠지만요. 현재 좀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금 개략화시켜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료는 현재 교육부의 홈페이지에 보면 이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이 발표되면서 코딩 교육을 어떻게 내실화 할 건지 혹은 디지털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설명 자료로 자료가 나가 있으니까 한번 맥락적으로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이 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의 어떤 내용 기반으로 그 내용을 학습하면서도 그 디지털과 관련된 디지털에 대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그 교과 교육 활동에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 과학, 사회, 초등뿐만 아니라 중학교 영역까지 그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이제 중학교 단계, 중등 단계에서 사회교육학과도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어떤 교수학습 내용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대한 학습보다는 이제 어떤 그 학생들을 교사분들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디지털을 활용하거나 응용하거나 혹은 자기 교과랑 연계해서 디지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일단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다시 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후속 지원 사업할 때 교사학습 자료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두 번째 단계로서 그러면 정보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2배 확대한다. 그리고 정보교육 과정은 결과적으로 컴퓨팅 사고력과 좀 연계된 내용이니까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조금 연계된 부분이 있지만은 컴퓨팅 사고력의 어떤 함량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했고요. 지금 현재 2배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의견도 많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러한 의견 수렴을 좀 행정 예고를 통해서도 계속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12월 말까지 고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2배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들을 발표를 저희가 했으니까 현재 초등 단계에서 실과 영역의 17시간 정보 시수를 학교 자율 시간 들어보셨죠? 등을 활용을 해서 34시간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도 34시간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내용들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그 문구를 마련 중에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정보 교과가 있고요. 그 정보 교과 안에 34시간의 편성 기준이 있는데 그걸 68시간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과 시수는 34시간이면서 학교 자율 시수 등을 활용을 해서 시간 등을 활용을 해서 34시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68시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안내를 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 교과를 신설을 하고 학생의 진로 적성에 맞춰서 다양한 정보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서 고교 학점제 취지에 맞추면서도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학생의 어떤 선택 유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와 좀 관련된 구체적 내용으로 보시면요, 조금 이게 시수를 나누어 놓은 게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등은 학교는 실관의 정보교육 17시간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 시간이나 혹은 교과, 창체, 시수 증배 등을 통해서 17시간의 시수를 활용한 후에 새로운 정보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고 혹은 실관의 정보 과목 정보교과 시수를 확대를 해서 34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할 예정이고요. 이 자료들도 저희들이 교육부의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그 설명 자료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교과에 포함되어 있는 시수들은 주로 어떤 내용이처럼 보이시죠?
지식과 이해를 포함하면서도 학생의 어떤 과정과 기능이 조금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7시간 내지 34시간의 교과 시수를 확보를 했고요. 나머지 자율 시간 등을 확보하는 시수들은 대부분 그러한 교과 시수를 활용을 해서 과정 기능과 실제로 가치 태도를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분해서 좀 내용을 만들어서 실제로 정보 실수가 늘어나더라도 2015 때는 정보 실수가 부족했는 이유가 실습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실수가 부족했다는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강하면서도 실제로 학습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러한 정보 학습들이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정 과제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세팅되고 있냐? 첫 번째 게 아까 얘기했던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디지털 소양 개발이라든지 정보 실수 확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에 관한 부분이고, 이거는 다음 장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육 격차.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국정 과제가 디지털 교육 쪽은 이렇게 세 가지 축을 따라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는 교원들을 만들 것인지, 마지막으로 그러한 쪽에서 생기는 디지털 교육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건지. 예, 그래서 격차의 해소를 보시면 교육 소외 지역의 초등학교에 디지털 튜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서는 디지털 AI 튜터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AI 기계가 아니고 실제 보조 강사 인력을 학교에 배치를 해서 교사가 그 실습 위주의 교육이 많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20명 앉아 있다 그래도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그러한 학습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조 교사들을, 보조 강사들을 배치하는 디지털 튜터를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지역적인 어떤 디지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각 소외 지역마다 디지털 문제 해결 센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교육 수요 외에도, 교육자 외에도 아마 디지털 쪽에 어떤 소양을 갖춘, 디지털 기술을 갖춘 인재들이 아마 교육 쪽에 좀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과기정통부랑 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교육을 도움을 되는 거지 또 어떤 교육의 어떤 현장에 또 새로운 인력들이 배치되는 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교원 관련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 잘 아시다시피 단위 학교의 교육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서 AI 선도학교, AI 중심고 사업을 전 정부부터 시작했는 걸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학교 개수는 저희들이 AI 선도학교는 과기부랑 협력 사업인데 저희들이 27년까지 2,600개로 늘릴 예정이에요. 거의 전체 학교의 한 30% 정도를 AI 선도학교나 AI 중심고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영재학교나 과학고도 AI 교육 지원을 현재 2기 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원과 관련돼서는 사업이 둘 다 저희 과 사업인데요. 교육대학원 연계 AI 융합교육 사업, 아마 교육대학원 관계자분들도 오셨을 것 같은데 현재는 47개 대학이 여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학비를 1인당 학기당 최대 150만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해서 일단 개인 부담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관계자분들이 계셔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조금 이제 지원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을 좀 더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교사분들이 좀 더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자기 교과랑 연계된 AI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넓힐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성대학에 대한 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은 현재 6개 모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사업에 대한 2개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 주셨고 내년까지 저희들이 2+1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 하신 사항들이 전체 교사대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단위 1개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을 좀 더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좀 협존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 교원 양성 연수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아이의 답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연합체를 만들어서, 이게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얼라이언스랑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적으로 교원을 양성하는데 혹은 현장 교원을 재교육하는데 어떤 연합 체제를 만들어서 현장 교원의 재교육과 예비 교원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사업을 구상을 해서 올해 지금 현재 5개의 영역의 정책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교원에 관한 사항들은 AI 미래교육센터하고 우리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교육행정학회에서 이 연구 영역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진하신 사업들을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개선안 방안이라든지 뭐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어떤 식의 재구조화가 필요할 것이 제언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현장 교원에 관한 사항들도 제가 어느 기관이 받았는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 현장 교원에 관한 사항들도 AI 융합대학원 지원 사업을 포함을 해서 각 그 교직 이수 시기별로, 교직 단계별로 현장 교원에 대한 교과 트랙과 그 다음에 연수 트랙을 나누어서 어떤 모듈들이 필요할지, 그러니까 자기 교과 기반일 때는 정보교사일 수도 있고 비정보교사일 수도 있고 그런 교과별로 어떤 디지털 역량들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해서 향후 시도교육청의 교원 연수랑 연계시키거나 혹은 AI 융합대학원 사업과 연계시켜서 좀 사업 내용들을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AI 융합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어떤 교육과정의 어떤 틀을 크게 해치기보다는 교육과정이 AI 융합대학을 어떻게 보면 모든 그 수요자들의 요구를 한 대학원에서 다 충족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교육청과 MOU를 맺고 있는 그 교육대학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구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교원을 지원자들은 수급받을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도 정책연구협력관으로 그 정책연구에 참여를 해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 좀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유초등 교사에 대해서도 현장 교원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연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시도교육청 사업을 통해서 혹은 교육부가 개정교육과정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런 쪽에 각 교과별로 현장 교원에 대한 역량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해서 아까 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이 정보교원에 관한 부분들도 일단은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까 각 언론에서의 어떤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같은 경우는 34시간의 시수로서 소규모 학교까지를 정보교원을 배치하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회교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8군데 정도의 순회를 하는 정보교원도 있다고 해서 아마 저희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편성을 일단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정보교원에 대한 어떤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타 교과의 어떤 교원의 감원 없이 순수 증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런 증원 방안을 8월 올해 말까지 발표를 하고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그 양성기관의 어떤 그 배출 인력에 맞춰서 혹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뭐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는 인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직 과정을 통해서 양성되는 인력이 있을 건데요. 그러한 인력들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양성 수급을 교원 양성과에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정과제랑 연결해서 방대한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1부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점심 식사 후 1시에 여기서 다시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